시니어 여행작가 안정훈의 저서 철부지 시니어 729일간 내 맘대로 지구 한 바퀴를 읽어드립니다. 1장 기회. 블라디보스토크 첫날부터 헤매다. 우연한 기회에 여행을 떠나다. 여행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우연처럼 찾아왔다. 2017년 3월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갔다가 5월에 중국으로 삼국지 역사유적 탐방 여행을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도 참가하기로 했다. 회사에 휴가를 내고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준비물을 챙겼다. 그런데 갑자기 사드 사태가 터졌다. 한중 관계가 급속히 악화되었고 우리는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여행을 미루기로 했다. 모처럼 큰맘 먹고 3주간의 긴 휴가를 내고 들떠서 여행을 준비했는데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었다. 휴가를 반납하기보다는 어디든 가기로 했다. 처음에는 쿠바나 남미를 생각했는데 혼자 떠나기에는 건강, 자신감, 경험 등 모든 것이 부족했다. 선뜻 엄두가 나지 않았다. 며칠을 그렇게 붕 떠서 지내다 문득 떠오른 곳이 시베리아였다. 학창시절 감명 깊게 여러 번 보았던 오마 샤리프 주연의 영화 닥터 지바고의 무대인 시베리아에 가보고 싶었다. 마음이 정해지자 바로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편도 비행기표를 예매했다. 출발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자신감이 급격히 하락했다. 동행도 없이 혼자서 언어도 통하지 않는 나라를 장기간 여행한다는 게 얼마나 무모한지를 알기에 걱정이 점점 커졌다. 그래도 떠나기로 했다.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홀로 가는 여행을 해보기로 했다. 중국 대신 시베리아로 떠났지만 결과적으로는 전화위복이 되었다. 그때 우연히 읽은 시 한 편이 큰 용기와 힘을 줬다. 여행은 혼자 떠나라. 여행을 떠날 땐 혼자 떠나라. 사람들 속에서 문득 내가 사라질 때, 난무하는 말들 속에서 말을 잃어갈 때, 달려가도 멈춰서도 앞이 안 보일 때, 그대 혼자서 여행을 떠나라. 존재감이 사라질까 두려운가? 떠날 수 있다는 용기가 충분한 존재감이다. 여행을 떠날 땐 혼자 떠나라. 함께 가도 혼자 떠나라. 그러나 돌아올 땐 손잡고 오라. 낯선 길에서 기다려온 또 다른 나를 만나 돌아올 땐 둘이서 손잡고 오라. 박노해 시인의 시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에 수록된 시 여행은 혼자 떠나라입니다. 첫날부터 헤매다. 기대 반 두려움 반의 심정으로 첫 여행지인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에 내렸다. 인터넷을 보고 공부한 대로 유심 카드부터 사고 당장 사용할 소액을 루블화로 환전하고 공항 안내 데스크에 문의해서 시내로 가는 버스를 타는 것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다. 이제 숙소를 찾아 짐을 풀면 첫날의 미션은 성공하는 것이다. 버스에서 내려 캐리어를 끌고 숙소를 찾는데 만만치가 않았다. 구글 맵을 보면 바로 근처인데 내가 예약한 숙소를 도저히 찾을 수 없었다. 이럴 때일수록 당황하면 안 되지. 여유를 가져야지 라고 스스로를 타일렀다. 계속 헤매면서 늦은 점심을 먹고 저녁까지 먹었는데도 예약한 숙소를 찾지 못했다. 어느새 주변은 깜깜해졌다.
24kg 무게의 28인치 캐리어를 끌고 등에는 배낭을 짊어지고 노트북과 카메라를 메고 몇 시간 동안 골목골목을 뒤지고 다니다 보니 힘이 들었다. 더 큰 문제는 과도한 짐을 메고 끌고 가는데 행색이 너무 눈에 띄어 범죄의 타깃이 될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었다. 상황을 정리해봤다. 분명히 숙소의 위치는 큰 길가가 아니라 골목 안쪽에 있을 것이다. 한 바퀴 더 돌아보고 찾지 못하면 큰 길로 나가서 비싼 호텔에라도 들어가서 하룻밤을 보내자고 결론을 내렸다. 가로등 불빛이 제법 밝은 골목길에서 지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데 남루한 차림의 러시아 현지인 한 사람이 다가와 말을 걸었다. 무슨 말인지 알 수는 없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도를 보여주면서 사쿠라 호스텔이 어딘지 아느냐고 물었다. 그는 뭐라고 혼자 중얼거리더니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을 따라오라고 손짓을 하고는 앞장을 섰다. 조금 걸어가니 불빛도 없는 깜깜한 골목 안에 조그만 공터가 나왔다. 낡은 건물들 중에 작은 간판이 붙어있는 건물의 현관문을 열면서 여기가 맞다는 몸짓을 했다. 그의 옆으로 가까이 가니 술 냄새가 확 풍겼다. 주변은 어둡고 사람도 보이지 않는데 건물이 매우 낡았다. 불안감 정도가 아니라 공포감이 밀려왔다. 그 순간 뒤도 돌아보지 않고 36개 주랭랑을 쳤다. 은인을 만나다. 놀란 가슴을 진정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찾아보자고 골목길로 다시 들어갔다. 어둡고 좁은 골목 뒤편에서 갑자기 어디를 찾습니까? 하는 강한 톤의 한국말이 들렸다. 깜짝 놀라 뒤돌아보니 자그마한 체구의 남자가 서 있었다. 반갑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블라디보스토크에는 북한 사람들도 많다는데 혹시라는 걱정이 들었다. 상황이 절박했지만 일단 경계심부터 생겼다. 조심스럽게 숙소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은 종이를 보여주며 사정을 설명했다. 그가 휴대폰을 꺼내서 전화를 했는데 세 번째 시도 끝에 겨우 연결이 되었다. 남자는 자신을 따라오라고 앞장섰다. 걸으면서 우선 신원 확인부터 했다. 그는 자신이 고려인이고 현재 러시아 해군 극동함대사령부 예하부대에서 근무하며 5월 9일 러시아 전승기념일 퍼레이드에 차출되어 블라디보스토크에 왔다고 했다. 그는 나를 숙소에 데려다주고 바로 가봐야 한다며 떠났다. 내가 5번씩이나 캐리어를 끌고 지나쳤던 골목 맨 안쪽 낡은 건물 3층에 사쿠라 호텔이 있었다. 간판에 영어나 일본어 단어가 있을 줄 알았는데 러시아어로만 적혀 있으니 그냥 지나쳤던 것이다. 첫날 묵을 숙소 찾기가 이렇게 힘들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친절한 고려인에게 식사라도 대접하려고 전화번호를 받아서 나중에 전화를 몇 차례 했지만 만나지 못했다. 퍼레이드 예행 연습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다고 했다. 고마움을 가슴에만 간직할 수밖에 없었다. 러시아에서의 첫날 불안하고 두려운 순간이 지나자 안도감과 함께 자신감이 생겼다.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온 듯한 기분이 들었다. 러시아와 궁합이 잘 맞았다. 여행은 떠남과 만남이다. 여행에서는 좋은 인연도 만나고 나쁜 인연도 만난다. 내 여행 속으로 갑자기 걸어 들어온 누군가와 만나게 된다. 그 누군가가 손을 펴서 내밀면 악수가 된다. 그러나 손을 꽉 쥐고 뻗으면 주먹질이 된다. 나에게 러시아의 이미지를 색깔로 표현하라면 음습한 회색빛이었다.
사람들도 무섭게 생기고 무뚝뚝하고 불친절하고 무지할 것 같다는 선입견이 있었다. 그렇게 두려운 느낌으로 첫 발을 내디딘 첫 여행지에서 고마운 사람, 친절한 사람을 만나는 행운을 누리게 될 줄은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 은인을 만나지 못했으면 나는 세계 일주의 꿈을 황량한 시베리아 벌판에 내동댕이 치고 허탈하게 회군했을 것이다. 다행히도 하늘은 행운을 선물했다.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은인을 만나게 해줘서 겁먹은 내게 용기와 자신감을 불어넣어줬다. 나와 러시아는 궁합이 잘 맞았던 것 같다. 러시아의 맨 동쪽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맨 서쪽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1만 킬로미터가 넘는 먼 길을 행운이 내내 길동무가 되어주었다. 동토의 땅에서 만난 가슴 따뜻한 사람들. 블라디미르를 만나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두 번째 날 하바롭스크로 가는 기차표를 사기 위해 역을 찾아갔다. 기차역 매표 창구에서 기차 시간표를 물어서 예매를 하려고 했지만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았다. 외국인 전용 창구가 있는지 물어봤지만 그런 건 없었다. 예매 창구의 직원은 뚱뚱한 전형적인 러시아 중년 여성이었는데 고객을 위해 뭔가 할 생각은 없어 보였고 도리어 짜증을 내기까지 했다. 그래, 기본적인 러시아어도 공부하지 않았고 인터넷 예매도 할 줄 모르는 여행 문맹자인 주제에 남 탓하는 게 잘못된 거지 라고 쿨하게 마음을 정리하고 돌아섰다. 정 안 되면 영어가 통하는 여행사를 찾아가 약간의 수수료를 내고 사면 되니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었다. 다만 내가 직접 부딪혀서 구매하고 싶었는데 첫 관문부터 만만치 않은 강적을 만났을 뿐이었다. 역에서 나와 기분 전환을 위해 바닷바람이나 쐬기로 했다. 부두 쪽으로 걷다 보니 러시아 한국 여객선 회사 간판이 보였다. 혹시 저곳에 가면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창구 여직원에게 물으니 한국인 직원이나 한국어를 하는 러시아 직원은 없다고 했다. 그때 사무실 안쪽 책상에 앉아있던 러시아 남자 직원이 나와서 무슨 일이냐고 영어로 물었다. 나는 기차표를 사러 갔다가 말이 안 통해서 그냥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왔어요 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면서 아무리 내가 말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도 당신은 기차표를 사지 못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다시 육교를 건너 함께 기차역으로 갔다. 대화하는 중에 그가 한국을 몇 번 방문한 적이 있는 여객선 회사의 과장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이름이 블라디미르였는데 설악산, 춘천, 경주, 서울, 부산 등을 가봤다면서 한국에 대해 호감을 보였다. 곰 같은 외모에 놀라 주눅이 들다. 기차역에 도착해서 육교 바로 아래쪽에 있는 문으로 들어가려다 경비원에게 제지를 당했다. 여기는 출구이며 입구는 2층 도로 쪽에 있으니 그쪽으로 가라는 것 같았다. 친절하게 설명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덩치가 곰같이 컸고 인상도 사납게 생긴 데다 마치 화가 난 사람처럼 말을 하고 몸짓을 크게 하는 바람에 주눅이 들었다. 아마 혼자였으면 상당히 위축되었을 것이다. 블라디미르는 겁먹은 듯한 내 표정을 보더니 한국과 러시아는 많이 다르니 이해하세요 라고 말했다. 매표 창구 직원이나 경비원이나 하나같이 딱딱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공산주의 시절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웃으며 앞으로 여행하면서 문화적 차이를 자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 사람들의 특성이니 크게 놀라지 마세요 라고 조언해줬다. 그는 구매한 기차표를 건네주면서 하바롭스크행 야간 열차 2등칸 4인실의 2층짜리 요금이며 2,400루블을 지불했습니다. 소요 시간은 약 14시간 정도입니다 라고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블라디미르의 도움을 받아 기차표를 무사히 예매했으니 곡절은 있었지만 이날의 미션도 성공적이었다. 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한국에 오면 꼭 연락하라고 했다. 그냥 인사가 아니라 진심이었다. 한국에서 만나면 몇 배로 보답하고 싶어서 명함을 받았다. 하지만 아르헨티나 야간 버스에서 배낭을 도난당하는 바람에 잃어버리고 말았다. 나중에라도 인연이다.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 시베리아 횡단열차에서 내리다. 원래는 기차로만 시베리아를 횡단할 계획이었다. 블라디보스토크, 하발롭스크, 이르쿠츠크 바이카로스,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구간은 기차 타는 시간만 일주일 정도 걸린다. 한 도시에서 2, 3일씩만 머문다 해도 2주 정도 필요하니 시베리아 횡단 여행을 하려면 일정을 3주 정도는 잡아야 한다. 그런데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하바롭스크까지 횡단 열차를 타보고 나서 상당히 실망했다. 내가 기대하고 상상했던 시베리아가 아니었다. 내 여행 스타일에도 맞지 않았고 시간도 아까웠다. 미련 없이 나머지 구간에서는 러시아 국내선 여객기를 타기로 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4월의 시베리아 풍경은 을씨년스러웠다. 해가 보이지 않는 잔뜩 흐린 하늘, 황량한 땅, 검은 빛으로 변한 하천, 바람에 날리는 쓰레기들, 낡은 집단 주택들, 질퍽거리는 롱로와 메마르고 작은 자작나무들이 드문드문 보일 뿐이었다. 자연도 그렇지만 기차에서 만난 사람들도 당황스러웠다. 40대 러시아 남성 3명과 같은 칸을 썼는데 그들이 밤새 보드카를 마시고 카드게임을 하고 몰래 흡연하며 떠들어서 냄새와 소음을 참기 어려웠다. 로망과 현실은 달라도 너무 달랐다. 만약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하는 여행이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기차로 횡단해도 괜찮을 것 같다. 음식, 책, USB 등을 준비해서 먹고 마시고 떠들다 중간중간 파는 현지 음식도 사 먹으며 즐기면 된다. 지루하면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들으면서 시간을 보내면 된다. 하지만 혼자 여행인 경우에는 굳이 기차만 고집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물론 자신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싶거나 기차로 시베리아를 횡단했다는 기록을 세우고 싶거나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말리지 않겠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자면 이동수단을 바꾼 진짜 이유는 러시아 여행을 빨리 마치고 북유럽 국가나 발트 3국, 발칸 국가를 여행하고 싶다는 욕심과 조바심 때문이었다. 하바롭스크에서 만난 김 선생과 다차의 추억. 고려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하바롭스크에는 눈에 띄는 볼거리가 없었다. 시장에서 만난 고려인들의 생활이 궁금해서 김치 한 봉지를 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길게 나눈 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 시내를 다니는 차들은 대부분 한국에서 수입한 중고차들이었는데 한국어 광고판을 그대로 붙이고 다녀서 마치 한국에 있는 듯한 착각이 들기도 했다. 태권도장, 주산학원, 음료수, 지자체 꽃박람회 광고 등 종류도 다양해서 볼 때마다 웃음이 났다. 하바롭스크에서는 우연히 경기도에서 미용 재료업을 하는 김 선생을 만났다. 김 선생은 아들이 러시아로 유학 와서 현지 여성을 만나 결혼했는데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서 도와주러 왔다고 했다.
우리는 나이가 비슷해서 금방 친해졌다. 함께 구경 다니며 맛집에 가서 식사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우리 두 사람이 했던 특별한 경험은 러시아인들의 별장 주택인 다차에 묵으며 장작으로 덮인 사우나를 즐긴 것이었다. 다차는 식량이 부족했던 구소련 시대에 정부에서 도시민들이 텃밭을 가꾸어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교회에 허용해준 땅이었다. 지금은 다차의 용도가 많이 달라졌다. 부자들은 수영장과 사우나가 딸린 화로운 별장을 짓고 주말마다 찾아가서 즐긴다. 서민들의 다차 사랑도 뜨겁다. 다차에 통나무 집을 짓고 채소를 가꾸고 주말에는 야외에서 바비큐 파티를 열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워낙 날씨가 추운 나라이기에 서민들도 규모가 작은 간이 사우나를 만들어 애용한다. 최근에는 러시아인의 70% 정도가 다차를 소유하고 있어서 주말이 되면 교회로 나가는 도로에 심한 정체가 빚어진다고 한다. 우리는 다차의 작은 사우나에서 투구 모양의 험겁 고깔 모자를 쓰고 자작나무 가지로 등을 가볍게 때리며 땀을 흠뻑 흘렸다. 나무로 만든 바가지로 찬물을 퍼서 몸에 뿌리면서 보드카를 홀짝홀짝 마셨다. 사우나를 하면서 술을 마시는 것이 영 어색했지만 러시아 전통 방식이라고 해서 기분만 냈다. 러시아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하고 여유로운 저녁 시간이었다. 리얼 러시아를 만끽하다. 운 좋게 인터넷에서 특가로 싸게 나온 고급 호텔을 찾아서 게스트하우스 가격을 내고 화로운 객실에 묵기도 했다. 물론 호텔 요금이 싼 이유가 있었다. 구소련 시절에는 고급 호텔이었지만 지금은 유지 보수와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손님이 없었기 때문이다. 엘리베이터가 낡아서 올라가다가 갑자기 급정거하다 덜컥 멈췄다가 다시 운행하는 바람에 깜짝 놀랐다. 우리 방은 14층이었는데 엘리베이터는 12층까지만 운행해서 2개 층을 걸어서 다녀야 했다. 낡은 시설과는 달리 디럭스룸에는 침실 2개, 주방 겸 식당, 응접실, 서재, 화장실과 욕실까지 있었다. 식당에는 예쁜 그릇과 와인잔 등 식기류도 비치되어 있었다. 천장에 화려한 샹들리에를 바라보며 눈이 휘둥그레졌다. 원래 김 선생은 구경 삼아 따라왔는데 방이 2개나 있으니 자고 가라고 내가 붙잡았다. 객실은 아주 깨끗했다. 머리에 흰 모자를 묶어 쓰고 깨끗한 유니폼을 입은 여성 청소원이 쉬지 않고 구석구석을 닦고 쓸어서 손바닥으로 만져봐도 먼지 한 점 묻지 않을 정도였다. 이게 웬 횡재야? 방을 둘러본 뒤 발코니로 나가 내려다보니 텅 빈 커다란 주차장과 그 너머로 공원이 한눈에 들어왔다. 과거에는 영빈관 같은 곳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문득 베란다 난간을 보고 깜짝 놀라 자빠질 뻔했다. 난간의 반은 쇠로 되어 있었지만 나머지 부서진 부분은 목재와 철망으로 엉성하게 얼기설기 막아놓은 게 아닌가. 쇼킹한 언밸런스였다. 안전 따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대충 보수를 한 것이다. 나는 김 선생을 소리쳐 불렀다. 김 선생도 처음에는 놀랐지만 나중에는 함께 깔깔대고 웃었다. 우리는 보드카를 마시며 리얼 러시아를 만끽했다. 마치 수학여행 온 학생들처럼 밤늦게까지 웃고 떠들었다. 보디랭귀지만 쓰다가 오랜만에 한국말로 대화하니 너무 마음이 편해서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이르쿠츠크의 한인동포. 하바롭스크를 거쳐 바이칼 호수를 보기 위해 이르쿠츠크로 갔다. 여행사를 이용하면 편하게 바이칼 호수에 다녀올 수 있었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혼자 힘으로 가보고 싶었다. 그런데 버스 정류장 위치조차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어 난감했다. 마침 러시아 정교회 성당을 보러 갔다가 광장 건너편에 있는 한국 기념품점을 발견하곤 무턱대고 들어갔다. 한국인 주인은 외출을 했고 러시아인 직원들만 있었다. 내가 주인을 찾자 직원이 전화를 연결해줘 주인에게 사정 이야기를 했다. 내 설명을 들은 주인은 자기가 좀 늦겠지만 기다리면 들어가서 자세히 설명해 주겠다고 했다. 매장이 넓고 진열된 상품도 다양해서 구석구석 구경하면서 지루하지 않게 1시간 정도 보내고 있으니 주인이 돌아왔다. 그는 바이칼 호수 가는 방법을 하나하나 친절하게 알려줬다. 그래도 여전히 초짜 티를 감추지 못하는 내가 걱정되었는지 지도와 함께 메모지에 자세한 내용을 적어줬다. 그의 러시아 부인은 큰 길까지 나와 직접 택시를 잡아주면서 기사에게 버스 정류장까지 잘 모셔달라고 당부했다. 마치 시아버지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버스 정류장은 혼잡한 시장거리 뒤쪽에 위치해 있었다. 만약 혼자서 그냥 찾아갔다면 꽤나 고생했을 것이다. 현지 교포를 만난 덕분에 편하게 바이칼 호수까지 갈 수 있었다. 바이칼은 최고의 힐링 레이크였다. 바이칼의 투명한 듯 차가운 공기는 배는 물론 머릿속까지 맑게 해줬다. 숨을 쉬면 짜릿한 냉기가 정수리까지 타고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다. 원래 하루만 묵으려 했는데 눈부신 하늘과 투명한 호수, 신선한 공기에 반해 이틀을 지냈다. 지구상에서 가장 넓다는 바이칼 호수는 바다 같았다. 지친 초보 여행자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준 최고의 힐링 호수였다. 누가 러시아를 간다고 하면 꼭 바이칼 호수를 가보라고 추천하고 싶다. 어떤 사람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자마자 폭풍우를 만나고 어떤 사람은 순풍을 만나기도 한다. 나는 러시아 여행 초반에 순풍을 만났으니 운이 좋은 항해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인생 일망을 살면서 일이 잘 풀릴 때는 항상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났다.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아무리 도와줄 사람을 찾아봐도 보이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러시아 여행은 좋은 사람을 만나서 순탄했다. 여행도 인생도 만남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모스크바, 시련과 행운. 공항철도 티켓 구입부터 꼬이다. 이르쿠츠크에서 모스크바 가는 저가 항공기를 타고 갔다. 요금이나 시간을 따져보니 기차보다 비행기의 가성비가 훨씬 좋았다. 마침 다음 날 출발하는 싼 가격의 S7 항공사 비행기표를 발견하고 급하게 질렀다. 그 후에는 숙소만 예약했다. 공항에서 숙소까지 가는 교통편은 제대로 확인할 시간이 없었다. 어느 나라 공항이나 영어 안내 데스크가 있으니 물어서 가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마음으로 떠났다. 모스크바에는 3개의 공항이 있다. 그중 시내에서 42km 거리에 있는 도모데도보 공항에 내렸다. 2017년 5월 8일, 이날의 미션은 공항에서 예약한 숙소와 가까운 벨라루스카야 역까지 가는 것이었다. 먼저 아에로 익스프레스라는 공항 철도를 타고 파벨레츠키 역까지 가서 지하철로 갈아타고 벨라루스카야 역으로 가면 되는 것이었다. 별로 어렵지 않은 미션 같았다. 공항철도 티켓을 사기 위해 창구 직원에게 Please want to get to 파벨레츠키 스테이션이라고 천천히 또박또박 알아듣기 쉽게 말했지만 우려했던 대로 전혀 알아듣지 못했다. 눈앞이 깜깜해졌다. 종이에 적은 기차역 이름을 보여줬지만 역시나 모르겠다는 표정과 몸짓을 할 뿐이었다.
반복해서 말하자 창구 너머의 뚱뚱한 중년 여성은 잔뜩 찌푸린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빠르게 뱉어내며 저리 비키라는 손짓을 했다. 나는 머릿속에 보디랭귀지 번역기를 급하게 돌렸다. 귀찮게 하지 마라. 네 말을 전혀 못 알아듣겠다. 저리 꺼져라. 짜증나게 하지 마라는 의미로 해석되었다. 경험상 오래 버텨봐야 좋은 꼴 못 볼 것 같아서 일단 후퇴하기로 했다. 주변을 둘러보니 영어로 된 안내문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안내 데스크도 없고 외국인을 위한 창구도 없었다. 난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화가 나기도 했다. 꼰대 탈출이 더 어려울 듯하다. 밖으로 나와서 담배를 한 대 피우면서 마음을 가라앉혔다.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봤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었다. 미운 마음에 엉뚱한 생각만 들었다. 너희는 러시아가 아직도 강대국인 것으로 착각하고 정신 못 차리고 있구나.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뒤처지면 절대 잘 살 수 없다는 걸 모르고 있구나. 쯔쯔. 그러다 퍼뜩 정신을 차렸다. 러시아를 평가하고 가르치러 온 것도 아닌데 제 코가 석자나 빠진 주제에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놈이 다리 위에서 웃는 놈 배꼽 보인다고 나무라는 격이었다. 철저히 알아보고 준비하지 못한 내 잘못이지. 영어 먹통이라고 러시아 사람을 탓하면 안 되지 하면서 실소를 금치 못했다. 꼰대는 항상 남을 가르치러 든다는 말이 떠올랐다. 꼰대로 살지 않겠다고 울타리 밖으로 나섰는데 제 버릇 개 못 주고 있는데 꼬락서니가 한심했다. 꼰대가 되지 말자고 수없이 다짐했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버릇이 튀어나온 것이었다. 앞으로의 여정도 험난하겠지만 그것보다도 꼰대 탈출은 더 어렵고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천사 아나스타샤를 만나다. 한참 동안 흡연장에 서 있었지만 선뜻 기차역으로 다시 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난감해하며 서성이고 있는데 젊은 여성이 다가와 담배 한 대 얻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 러시아를 여행하면서 담배를 구걸하는 사람을 많이 만났지만 젊은 여성이 영어로 담배를 달라고 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이건 뭐지? 영어하는 사람? 혹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들었다. 담배를 한 대 주면서 상황을 설명하자 자신도 공항철도를 탈 거니까 따라오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기는 식사를 못해서 요기를 먼저 해야 한다며 여기서 기다리라고 했다. 혹시 놓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들어서 나도 따라갔다. 배가 별로 고프지는 않았지만 똑같이 감자튀김을 주문해서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 사는 대학생으로 친척집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했다. 내가 감자튀김 값을 내겠다고 하자 각자 내면 된다면서 사양했다. 19세 러시아 여대생 아나스타샤의 뒤를 따라서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다시 기차역 창구로 가서 표를 구입했다. 그녀는 아에로 익스프레스는 2002년도에 만들어졌고 시내로 가는 가장 편리한 교통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기차 안은 우리나라 고속철도와 구조가 비슷했다. 나란히 앉아서 대화를 하다 보니 아나스타샤는 러시아의 어려운 경제 현실과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었다. 어느 나라나 청춘들의 고민은 비슷한 것 같았다. 위로나 희망을 주는 조언을 하고 싶었지만 마땅한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치다 보니 어느새 종착역에 도착했다. 지하철에서 천사와 작별하다. 파벨레츠키 역에서 내려 한참을 걸어가야 지하철역이 있었다. 지하철 플랫폼은 에스컬레이터로 바로 연결되는데 깊이가 100m도 더 되어 보일 정도로 깊었다. 내가 놀라워하자 아나스타샤는 모스크바의 지반이 약해서 바위층이 있는 깊은 지하까지 판 것이다 라고 설명해 줬다.
내가 알기로는 냉전시대 핵전쟁에 대비해서 깊이 판 거라고 하던데 설명이 달랐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재미있는 점은 모스크바의 지하철은 오래전에 만들어져서 안전문이 우리나라처럼 투명한 플라스틱이 아니라 칙칙한 색깔의 철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플랫폼과 지하철 차량 사이가 완전히 차단되어 보이지 않았다. 안전문이 열렸다가 닫힐 때마다 덜끄덩 쾅 소리가 마치 감옥문을 여닫는 소리 같았다. 아나스타샤와 나는 지하철을 타는 방향이 반대였다. 그녀는 상행선이고 나는 하행선이었다. 그녀는 상냥하게 웃으며 내가 가야 하는 통로의 입구까지 데려다주고 떠났다. 천사가 퐁 하고 나타났다가 돌아갈 시간이 됐다면서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 같았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작별이 아쉬웠다. 또 한 번의 행운에 진심으로 감사했다. 모스크바에서 5월의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맞다. 천사가 떠나자 산신령이 나타났다. 든든한 동행인 아나스타샤가 떠나고 나니 불안감이 다시 몰려왔다. 지하철역 내부에 부착된 노선 안내도를 보면서 가는 방향과 내릴 역을 다시 확인했다. 낯선 키릴 문자를 한참 들여다보고 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May I help you? 라고 물었다. 돌아보니 말끔한 정장 차림의 40대 신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다. 벨라루스카야 역까지 간다고 하니 자기도 그곳으로 간다면서 따라오면 된다고 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승객들이 붐벼서 대화를 별로 나누지는 못했다. 다만 짧은 대화를 통해 그가 무역업을 하면서 여러 나라를 다녔는데 현지에서 도움을 많이 받은 경험이 있어서 자기도 외국인을 보면 도와준다고 했다. 지하철에서 내리자 그는 작별 인사를 하고 기차 시간이 촉박하다면서 총총걸음으로 바로 옆에 있는 민스크이 벨로루스카야 기차역을 향해 떠나갔다. 우연히 만난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기는 좋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야 라는 메시지를 전해주려고 온 산신령 같았다. 영어 100단어와 보디랭귀지면 충분하다. 오래전에 언론정보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김정탁 교수님이 한 우스개 이야기가 생각났다. 예수가 지금 세상에 다시 부활한다면 제자들에게 어떤 언어로 말씀하실까요? 아마도 예수는 히브리어가 아닌 영어로 말할 겁니다. 교수님은 글로벌 시대에 영어의 중요성을 말하고자 했던 것 같다. 나는 신기하게도 영어가 전혀 통하지 않는 러시아에서 어려울 때마다 영어로 말하는 귀인들을 만나서 도움을 받았다. 그들의 영어가 유창하지는 않았지만 소통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다. 내 경우에는 나이가 들어서 체력이나 디지털 사용 능력 등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다행히 영어 울렁증이 없다는 게 정말 큰 힘이 되었다. 그 후에 발트 3국과 발칸반도를 비롯해 모로코, 멕시코, 남미 오지 등을 여행하면서 영어가 전혀 안 통하는 사람들을 만났지만 여행을 오래 하다 보니 저절로 터득하게 된 보디랭귀지 실력으로 큰 어려움 없이 소통할 수 있었다. 영어를 잘하면 여행을 하는데 편하고 좋지만 영어를 잘 하지 못해도 자신감 있게 행동하면 큰 문제는 없다. 여행하는 동안 영어를 못하는 한국 청년들을 많이 만났지만 그들은 조금도 기죽지 않고 당당한 모습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돈을 벌어야 한다면 현지어나 영어가 필수지만 내 돈 쓰고 다니는 여행이라면 영어 단어 100개만 알면 충분하다고 했다. 나 역시 서바이벌 수준의 영어지만 여행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 5월에 한방눈 펑펑 내리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맞다. 주변을 구경하며 느긋하게 지하철 역사를 나서려는데 생각지도 못한 깜짝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5월인데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는 게 아닌가. 지하철역 입구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니 서쪽 방향으로 가는 기차의 출발역인 민스크 벨라루스카야 역이 보였다. 러시아에서는 이용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종착지 역의 이름을 앞에 붙이고 출발지 역 이름을 뒤에 붙인다. 내가 내린 지하철역 이름은 그냥 벨라루스카야 역이었고 근처에 있는 민스크행 기차 출발역은 민스크 벨라루스카야 역이었다. 그때 눈발 사이로 보이는 오래된 석조 건물인 기차역에 진한 페퍼민트 색을 보고 많이 놀랐다. 러시아의 색은 회색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내 선입견을 단숨에 무너뜨릴 정도로 충격적인 색이었다. 색이 너무 강렬해서 뒤통수를 한 방 맞은 것 같았다. 한낮이지만 잔뜩 흐린 하늘 때문에 한방중처럼 어두운데 가로등이 켜진 풍경은 동화 속의 한 장면 같았다. 서울에서 6,613km 떨어진 머나먼 모스크바에서 화려한 5월의 크리스마스를 맞았다. 그동안 시베리아의 황량함에 꽤 실망했는데 이렇게 멋진 순간을 맞고 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이 떠올랐다. 아렌델 왕국의 아름답고 강인한 여왕 엘사의 마법이 만든 눈의 궁전 같았다. 오마이갓! 러시아에서 5월의 크리스마스를 맞는 행운을 누리다니 감동이었다. 기쁘고 감사할 뿐이었다.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인 미끄러운 길을 조심조심 걸으면서도 눈 덮인 도시를 구경하느라 고개와 눈을 바삐 움직였다. 길을 건너기 위해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도 없는 지하도를 오르내려야 했지만 기분이 좋아서인지 전혀 힘들지 않았다. 러시아의 색은 회색이 아니라 페퍼민트 색이었다. 차가운 얼음나라가 아니라 포근한 눈꽃나라였다. 곰처럼 크고 무섭고 무뚝뚝한 사람들만 사는 곳이 아니라 가슴 따뜻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원래 이상한 땅, 이상한 나라는 없는 법이다. 단지 내가 낯설어 했던 것뿐이었다. 전승절 행진에 참가하다. 노병과 가족 단위 시민들의 행진. 모스크바에 도착한 다음 날이 바로 러시아의 72주년 전승기념일이었다. 전승절은 소련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여 승리하고 독일로부터 항복을 받은 1945년 5월 9일을 기념하는 날로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뿐만 아니라 전국의 큰 도시에서는 모두 기념 행사가 열린다. 시베리아 횡단 여행을 시작한 첫 도시인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한 다음 날 저녁에 시내 구경을 나섰다가 타이밍이 맞아 퍼레이드 종합 예행 연습을 구경했다. 군대 퍼레이드는 많이 봤지만 야간에 도시 한복판에서 펼치는 퍼레이드는 처음이었다. 병사들이 사열대의 지휘관을 향해 경례하면서 외치는 우라! 우라! 구호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함성은 광장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고층 건물에 부딪혀서 메아리로 되돌아오는데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우렁찼다. 차량에 실린 미사일을 비롯한 각종 현대식 장비들은 러시아가 쇠락한 국가가 아니라 여전히 강한 펀치를 갖고 있는 군사 강국임을 과시하는 상징물 같았다. 5월 9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숙소 창밖을 내다보니 길 양옆으로 통제선을 쳐놓고 경찰과 자원봉사자들이 지키고 서 있었다. 잠시 뒤 군인들이 아니라 구소련 군복을 입은 노병들과 가족 단위 시민들의 행진이 시작되었다. 저 사람들은 누구지? 뭐 하는 거지? 호기심이 발동했다. 군중과 함께 어울려 즐기다. 궁금증을 풀기 위해 프런트 데스크로 내려가는데 로비에서 여직원 소냐를 만났다. 그녀는 케이팝의 열렬한 팬이었다.
독학으로 한국어를 공부해서 의사소통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한국어를 잘했다. 소냐에게 "저기 행진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소비에트 시절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여 약 800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전승절이 되면 그 유가족들이 고향의 전통 복장을 입고 전사자들의 사진을 들거나 수여받은 훈장들을 자랑스럽게 내걸고 행진해요. 각 지방에서 올라온 가족과 지역 또는 직장이나 학교 단위로 악기를 연주하고 민속춤을 추면서 전사한 부모, 형제, 친척들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라고 설명해 줬다. 자신도 행진에 참가하러 간다면서 관심이 있으면 같이 가자고 했다. 이런 기회를 놓칠 수는 없다 싶어 얼른 방으로 뛰어 올라가 외출채비를 하고 따라 나섰다. 나중에 들으니 이날 참석한 인원이 모스크바에서만 85만 명이 넘었다고 한다. 대로를 가득 메운 군중은 노래하고 춤을 추고 연설을 듣고 기념사진을 찍기도 하면서 축제 분위기를 만들었다. 곳곳에서 군인과 경찰 단체들이 나와서 무료로 급식 봉사를 하고 있었다. 음료회사 직원들이 무료로 물병을 나눠주는 장면이 눈길을 끌었다. 공산주의 국가의 기업들도 계기 홍보와 애국 마케팅을 하고 있었다. 곳곳에서 연설이나 공연 등이 벌어져 정체가 빚어지면서 행렬은 가다 서다를 반복했다. 하지만 주변에 볼거리가 많아서 전혀 지루하거나 힘들지 않았다. 다음 날은 시내 투어를 했는데 성 바실리 대성당, 구은백화점, 국립역사박물관, 레닌의 묘, 크레물린 궁전 등 모스크바의 유명한 관광 명소들이 전날 내가 행진하며 걸었던 경로에 모두 다 있었다. 우연한 기회에 러시아 전승절 기념 행진에 참가하는 특별한 경험을 했고 신나는 워킹 시티 투어도 했으니 일석이조였다. 우리나라 기념일도 러시아 전승절 같은 축제가 되길 꿈꾸다. 우리나라 국군의 날은 주로 강한 군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행사들로 구성된다. 행사에 차출된 군인들은 몇 달씩 연습해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텔레비전으로 편하게 구경하며 박수치는 것으로 끝난다. 한국전쟁 때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날을 국군의 날로 정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광복절에는 학생과 단체를 동원하여 엄숙하지만 형식적인 느낌이 드는 행사를 하고 나면 역시 끝이다. 그에 비해 러시아는 장병들 뿐만 아니라 유족, 전사자들, 전 국민이 함께 참여하여 축제처럼 진행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승전국이 된 것을 경축한다는 명분 하에 러시아의 군사력을 과시하는 동시에 축제를 통해 호국 영령들을 추모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국민들의 애국심과 자긍심을 비롯해 호국 의지를 고취하는 선전의 기회로 활용한다. 특히 참전 노병들은 행사에서 가장 큰 관심과 박수갈채를 받았다. 노병들은 들러리가 아니라 주역이었다. 예전 군복을 입고 훈장을 달고 러시아 국기를 들고 자랑스럽게 행진하며 명예와 자부심을 느끼고 발산했다. 세대 간 갈등이 심각한 한국의 안타까운 현실과 할아버지와 행진하면서 일체감, 유대감을 느끼는 러시아의 오늘이 오버랩되어 마음이 착잡했다. 우리나라도 틀에 박힌 광복절, 국군의 날 등의 행사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축제 같은 행사로 바꾸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에는 어색할지 몰라도 한번 해보고 나면 자연스럽게 공감과 화합을 이루는 한마당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달력에 빨간색이 찍힌 노는 날, 동원되거나 구경만 하는 행사의 수준에서 벗어나
국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어깨동무하고 목이 터져라 외치고 노래하는 축제의 국경일로 만들 수는 없을까? 나는 엉뚱하게도 모스크바에서 감동이 있는 대한민국의 국경일 행사를 꿈꿨다. 아무리 체제가 달라도 배울 것은 배워야 한다. 외국에 있으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여전히 한국을 생각하고 있었다. 축제의 일원이 되는 특별한 경험에 감동받다. 행진은 붉은 광장에서 끝났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먼 거리를 걸었지만 재미와 볼거리가 많아서 피곤하지 않았다. 코끝이 찡할 정도로 신선한 경험을 했던 특별한 시간이었다. 게다가 소냐가 함께 행진하면서 설명을 해줬고 도중에 소냐의 고향 사람들을 만나 음식도 나눠 먹으며 사진도 함께 찍으니 즐거웠다. 나는 소냐에게 감사의 표시로 저녁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었지만 붉은 광장과 강가 부근의 식당이나 카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빈자리가 하나도 없었다. 조금이라도 공간이 있으면 선체로 먹거나 마실 정도로 인파가 붐볐다. 한두 자리라도 비어있는 곳은 비싼 레스토랑 뿐이었다. 비록 가난한 여행자지만 이날만은 큰맘 먹고 지갑을 열기로 했다. 비싼 저녁 식사를 대접하면서 감명 깊은 행사였어요. 직접 참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구경할 수 있게 안내해줘서 고마워요 라고 인사를 했다. 그녀는 자신도 매년 참가하지만 항상 벅찬 감동을 느낀다고 했다. 한참 시간이 흘러서 레스토랑을 나오니 차들이 다니기 시작했다. 소냐가 태워준 시내버스를 타고 숙소로 돌아왔더니 기분 좋은 피로가 몰려와 숙면을 취할 수 있었다. 명소를 찾아가서 구경하고 맛집에 가서 미각을 즐겁게 하는 관광도 좋지만 현지인들과 함께 어울려 참여하고 감동받는 별난 경험을 하는 여행은 특별했다. 여행을 하면서 축제의 구경꾼이 아니라 참가자가 되는 뜻밖의 경험을 한 날이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기로에서다. 거부할 수 없는 유혹. 러시아는 행운의 땅이었다. 어려울 때마다 고마운 사람들이 나타나 도움을 줬다. 우연히 자신에게 유리한 일만 계속 일어나는 셀리의 법칙을 체험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하바롭스크까지만 기차를 탔고 그 다음부터는 비행기로 이동한 탓에 3주간으로 예정했던 러시아 여행이 2주일 만에 끝났다. 러시아 여행의 마지막 도시인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도착해서 시내를 모두 돌아보고도 일주일의 시간이 남았다. 그때부터 낡은 호스텔 7층 다락방에서 고민에 빠졌다. 계속 전진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멈추고 한국으로 돌아갈 것인가? 이것이 문제로다.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자정에 출발하는 야간 국제버스를 타면 새벽에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에 도착할 수 있다. 핀란드에 가면 인접한 북유럽 4개국을 버스와 기차와 배로 여행할 수 있다. 이어서 발트 3국과 발칸반도 여러 국가들도 비행기가 아닌 버스로 갈 수 있다. 한국에서 북유럽이나 발트 3국과 발칸 국가를 여행하려면 비용이 엄청나게 비싼데 여기서는 버스만 타면 갈 수 있다. 게다가 여행 운도 따라주지 않는가.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다. 내면의 야누스와 밀당을 시작하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내면의 야누스와 밀당을 시작했다. 야누스, 너의 로망이 뭐지? 현실의 나. 당연히 세계 일주지. 그럼 하면 되지. 왜 망설이는 건데? 저질 체력인데다가 계획도 세우지 않았고 경험도 없어서 그렇지. 너 정말 소심해졌구나. 일단 가는 데까지 가보면 될 거 아니야? 시작은 해봐야지. 정말 그럴까?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래도 여행은 준비와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가 언제 인생을 미리 준비하고 조건 다 갖춰 살았어?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며 그냥 열심히만 살았잖아. 여행이나 인생이나 다를 게 없어. 듣고 보니 맞는 말 같기도 하네. 그럼 한번 시작이라도 해볼까? 그래. 네가 완주하지 못한다고 해도 인생이 실패하는 건 아니야. 두려워하지 말고 떠나. 일단 러시아와 붙어있는 북유럽을 가보고 나서 더 여행을 계속할 수 있겠다고 판단되면 발투 삼국과 발칸반도 나라들까지 가봐야겠어. 잘 생각했어. 여행이란 일단 가보는 거야. 살아보는 거야. 그리고 되돌아오는 거야. 어려울 거 없어. 그래도 너무 즉흥적이라 미친 짓이 될까 봐 걱정돼. 하하파. 너 지금 나랑 말장난하는 거냐? 내가 모를 줄 알아? 미친 여행이 바로 네 스타일이잖아. 그리고 그걸 끊고 왔잖아. 지금까지 감성에 끌린 대로 살아온 걸 다 아는데 갑자기 왜 그래? 이젠 나이가 있는데 그렇게 살면 후회하지 않을까? 걱정도 가지가지다. 평소에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할 거라면 해보고 후회한다고 했잖아. 모르면 물으면 되고, 길을 잘못 들면 헤매면서 즐기면 되는 거야. 그래,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지네. 어차피 내 인생의 로망이 죽기 전에 세계 일주 하는 거였는데 이번 기회에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 잘 생각했어. 네가 좋아했던 영화 카사블랑카에서 여주인공 일자의 명대사 생각나지? 어제는 너무 먼 옛날이라 기억나지 않아요. 내일은 너무 먼 미래라 말할 수 없어요. 라는 환상적인 문장 말이야. 사람 오늘 밤에 잠들었다가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오늘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미루지 말고 바로 하고 살아. 생각만 하다가 시간을 흘려보내는 게 인생에서 가장 크게 실수하는 거야.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시작해버려. 그런데 말이야. 지금까지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운이 따랐지만 앞으로는 어려움도 많을 것 같아 걱정이야. 너 참 많이 약해졌구나. 고난 속으로 뛰어들어야만 성취를 이룰 수 있다면서 팔 걷어붙이고 달려들던 모습은 어디 간 거야? 호랑이가 나이 들었다고 고양이가 되는 건 아니야. 용기를 내서 도전해봐. 좋게 평가해줘서 좋긴 하지만 그래도 망설여져. 여행은 적금 타서 떠나는 게 아니라 적금 깨서 떠나는 거야. 다리 떨릴 때 떠나지 말고 가슴 떨릴 때 떠나야 해. 지금이 너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순간이야. 지금 떠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하게 될 거야. 그래, 앞으로 회사를 더 다닐 수 있을지 몰라도 퇴소할 때 내 건강 상태가 어떨지는 자신할 수 없지. 지금이 바로 적금 깨야 할 순간인 것 같다. 루비콘 강을 건너다. 오케이. 주사위는 던져졌다. 루비콘 강을 건너기로 결심했다. 다음날 회사에 메일을 보내서 사표를 냈다. 회사에서는 사표를 바로 처리하지 않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다. 아마 한두 달 지나면 오겠지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미 돌아오지 않는 강을 건넜다. 결정을 바꿀 수 없었다. 야누스의 달콤한 꼬드김이 아니더라도 솔직히 내 마음은 이미 국경을 넘어 훨훨 날아가고 있었다. 어찌 보면 갈지 말지 고민한 게 아니라 가야 할 이유와 명분을 만들기 위해 머리를 싸맸던 것 같다. 가기로 마음을 정하고 나니 가야만 하는 이유와 갈 수밖에 없는 당위성이 5G의 빠른 속도로 떠올랐다. 낯선 곳을 향해 도전하지 않고 익숙한 일상에 빠져서 산다는 건 나답지 못하다. 도전해야 할 때 피하는 것은 내 삶의 방식이 아니다. 도전을 피했다고 안도의 숨을 내쉴 때 내 몸은 어김없이 고장이 나서 아팠다. 내 삶의 원동력은 도전이 아니던가. 바쁘게 몰두할 때 내 몸과 마음은 생기가 넘쳤다.
꿈을 가슴에 품고만 살면 짐이 될 뿐이다. 이제는 꿈이랑 동행이 되어 손잡고 떠나야 한다. 나름 멋지고 그럴듯한 수사를 총동원해 내 결심에 물개박수를 보냈다.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새벽 하늘을 바라보며 양광모 시인의 멈추지 마라를 읊었다. 멈추지 마라. 비가 와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새는 하늘을 날고 눈이 쌓여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사슴은 산을 오른다. 길이 멀어도 가야 할 곳이 있는 달팽이는 멈추지 않고 길이 막혀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연어는 물결을 거슬러 오른다. 인생이란 작은 배, 그대 가야 할 곳이 있다면 태풍이 불어도 거친 바다로 나아가라. 양광모 시인의 한 번은 시처럼 살아야 한다 수록 시입니다.